그래서 오늘은 비혼과 관련돼서 분석적 상황을 비혼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비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비혼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비혼에 의해 수정된 클라인의 이론은 분석 상황에 대해 프로이트와는 아주 다른 견해를 만들어냈다. 클라인 학파의 분석가는 프로이드가 썼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분석 상황을 설명하지만 분석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환자와 분석가는 프로이드의 견해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얽혀 있다. 클라인 학파는 환자를 중립적 관찰자인 분석가에게 자신의 마음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는다. 환자는 분석 상황을 자신의 원초적인 대상관계라는 측면으로 경험한다. 때로 분석가는 마술적으로 변형된 좋은 젖가슴이 되기도 하고 해석은 좋은 젖처럼 보호적이고 양육적이며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기도 한다. 때로 분석가는 참을 수 없고 파괴적인 나쁜 젖가슴이 되어 그의 해석은 내장을 파괴시키는 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전이는 분석가의 관찰적 입장에 저항하고 그것을 혼란시키려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경험 조직을 통하여 결국 환자는 분석가와 분석가의 해석을 깊고 강렬한 희망으로 또 동일하게 강한 두려움으로 경험하게 된다. 프로이드에 있어서 분석가는 분석 상황에서 자신을 환자와 분리된 존재로 경험한다. 분석가는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연상들을 사용하여 환자의 연상들을 이해한다. 그러나 분석가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환자를 왜곡하지 않는 한 그런 환자의 감정적인 경험을 비교적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분석가는 분석 상황에서 자신을 환자와 분리된 존재로 경험하고 분리된 존재로 경험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상담자의 무의식이 만나서 이러한 무의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역전이가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객관적 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역전에 휘말려든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분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서가 있더라도 그 정서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죠. 클라인은 분석가의 경험을 프로이드와 유사하게 설명하였다. 클라인은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의 입장과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대상관계 이론의 어떤 과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달라진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인은 이러한 분석 상황을 설명할 때 분석가의 경험을 프로이드와 유사하게 설명했지만 디오는 이 클라인의 입장을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해내는 이러한 이론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오는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을 대인관계화함으로써 분석가의 감정적인 경험이 환자의 갈등과 훨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분석가는 자신이 환자의 심한 불안과 불편한 마음 상태에 공명하고 또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분석가는 우울한 불안을 느끼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자에게 해석을 해준다. 분석 과정 내내 이러한 작업이 계속된다.
따라서 환자가 분석가의 해석을 시기심 때문에 조직적으로 파괴한다면 분석가는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프로이드에게 정신분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경험을 일정한 거리에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작업이었다. 현대 클라인학파의 이론에서 정신분석은 분석가와 환자가 환자의 정서적인 삶을 조직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 갈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분석가는 분석 과정에 정서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비오는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을 심화해서 이론적으로 더 잘 발달시켰기 때문에 클라인이 잘 설명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을 비온이 잘 설명했다고 보여요. 여기서는 서구의 순수한 합리성 중심, 그래서 지성 중심으로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분석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불가피하게 서로 관련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고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담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쩌면 이건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특히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우리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라는 개념하고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독자적인 나라는 게 처음,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순간 이미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는데, 어떤 공간 속에 태어났는데, 내가 던져진 세계는 이미 그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도, 어떤 제도들이, 어떤 문화가 이미 있는 곳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 개인은 처음부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이데거의 세상 속에 던져진 사람이라는, 세상 속에 던져진 다사인이라는 개념.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작정하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서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이 세상과 교류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하는 이런 이론하고 맞물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를 독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과 관계 속에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초기에 드러나는 건 대상으로 드러나겠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게 된다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상과 분리되는 객관적인 자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항상 주관과 객관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정신적인 활동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엄격하게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서 치료를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이드의 입장과 클라인과 비온이 발달시킨 연구의 대상관계 입장에서 보는 분석 상황은 각각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석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게 이 우선 투사적 동일시 개념과
비온의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기능, 알파 펑션에 대한 이론이죠. 클라인 입장에서는 투사의 동일시를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환상으로 보았었는데, 자기 마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환상 속에 생각하는 것. 그런 환상 속에서 내 마음이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론 구성.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있는 환상으로 투사의 동일시를 이해를 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클라인이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을 충분하게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대상관계적으로 보지 않고 프로이드의 입장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었던 영역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투사의 동일시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왔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발달한 이론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적인 어떤 개념으로 발달시키지는 못했는데, 비오는 멜라니 클라인이 발달시킨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 개념을 개인이 가지는 환상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투사하고 그 투사된 마음에 따라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하는 이러한 대인관계적인 압력까지가 행사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의 일부를 대상에게 투사해서 그 대상이 투사된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투사의 동일시 현상은 우리 일상 삶 안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분석 상황에서도 이러한 투사의 동일시가 사용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분석 상황에서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일부를 상담자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는 자기가 중립적인 존재로 엄격하게 대상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대상을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담자가 우리에게 투사하는 이러한 투사의 동일시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불편함들을 우리가 소화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준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런 점에서 디오는 우선 투사적 동일시를 대인관계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투사의 동일시가 임상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 관계 속에서 어떤 투사적 동일시와 연관돼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이 상담자에 의해서 이해되는 과정을 내담자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어서 상담자에게 투사하는데 불편함의 어떤 덩어리들 이런 것을 베타 요소, 베타 엘리먼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비온이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 수 없는 불편한 요소들을 베타 요소라고 봐왔고 그 베타 요소를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베타 요소가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투사의 동일시를 통해서 상담자에게 전달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에게 투사된 베타 요소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데 초기의 불편함을 어떤 심리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을 알파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파 펑션을 활용해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꾼다. 이런
이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비온의 얘기에 따르면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알파 펑션을 상담자가 사용함으로써 내담자로부터 투사된 베타 요소들을 알파 요소로 바꾸는 작업을 상담자가 하게 된다. 이게 분석 상황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분석 상황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엄격하게 내담자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알파 펑션을 통해서 내담자의 베타 요소를 소화해내는 이런 작업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이러한 내담자로부터 투사되어 온 베타 요소를 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정서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내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 내용에 따라서 상담자도 똑같은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해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를 해석을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내담자를 도와주는 이런 과정을 분석 과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 아니고 내담자와 독립된 존재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담자의 고통스러움에 동참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